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2007년부터 이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을 어떻게 연계할까, 이런 고민 주제로 아마 현직 사정관인 저에게 강의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했던 소감과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을 대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라는 관점에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올 평가한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학생의 개인 자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개개인의 자료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내용들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느낌 이런 걸 좀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행특이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 자료가 많이 주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학생의 과목별 역량,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이 도입되면서 성취도 평가, 절대 평가치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 상대 평가인 등급도 보다 좀 세밀하게 과목을 좀 보게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목별로 학생이 보이는 적성과 진로, 흥미 이런 것들을 역량들을 좀 세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 이제 석차 등급 외에도 원점수나 평균의 의미, 일반적으로 교과 종합평가라고 얘기하는 평균 이런 의미들을 예전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소감은 짧게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내 봉사활동을 이제 보게 되더라. 잘 아시겠지만 2024학년도 내년도부터는 교외 봉사활동이 대입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교내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학교마다 차이가 꽤 크더라. 어떤 학교는 16시간 정도만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100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배려가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좀 보여지는, 활동 자체가 크게 차이 난다기보다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능 및 특기사항에 독서 활동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특과 연계한 독서 활동이 폐지되지만 없어진다라기보다 미반영, 대학에 제공되지 않지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통합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육부의 발표 자료로는 대학에 미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특을 통해서 통합, 부활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본인의 활동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세부능 특기사항의 독서활동은 또 나름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업량 유연화 과정을 통한 자율 운영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세특에 수업량 유연화를 기록하는 사례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기후협약과 같은 이런 큰 주제,
기후위기 뭐 이런 주제를 놓고 여러 교과가 융합해서 수업하기도 하고요. 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진로 주간으로 연계한 수업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평가적 관점에서 보면 수업량 유연화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 본인의 진로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진로가 아니더라도 자기 주도성 관점의 활동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가 자료로서는 나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창체는 아니지만 교과 내에서도 이런 수업량 유연화 활동이 진로나 학업과 관련된 개인 활동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가에 좀 도움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은 전형 자료가 계속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년도에 과연 잘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전형 자료 축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세부노미 특기사항은 수업 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교육적 가치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변별력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업 활동인지 학생 개인 활동인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변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등급 하는 학생도 탁월하고요. 4등급 하는 학생도 탁월한 뭐 이런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라면 대학 입장에서 변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세부노미 특기사항은 학생 중심 수업 활동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평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보고, 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은 그런 자료들을 기록하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인 학생의 과목 선택, 교육과정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영할까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대학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그런 내용들을 중심에 놓고 그렇게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수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평가하면서 열심히 지원자 데이터를 보고 정리했던 자료입니다. 일단 가로로 보지 마시고 세로로 같이 이렇게 쭉 한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는 6부터 3까지, 두 번째 줄에는 3에서 5까지 여러 숫자가 쭉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자료는 사회계열 지원자의 일반 진로 선택 과목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과목 수입니다. 무작위로 제가 수험번호 순으로 학생의 자료를 보고 입력한 겁니다. 첫 번째 줄은 국어, 두 번째 줄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확연히 구분이 되죠. 네 번째는 사회 교과이기 때문에 네 과목부터 시작해서 11과목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고요. 과학은 한 과목부터 많게는 네 과목까지 이수한 그런 사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학교 간의 차이가 지금도 이미 이렇게 다양하게 과목별로 선택 과목 수가 다르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시기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고교학점제에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사정관제 시기는 꿈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고교학점제 도입,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하는 질문은 중간에 꿈이 바뀌었는데 그 선택 과목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과목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공동교육 과정이나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수하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된다면 동아리 활동 같은 활동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예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부족해서 진로 활동 활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면 학점제 2015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나서 흔히 하는 질문은 지원학과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과목 선택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고교에서 현재 어느 정도 우리 과목 선택권을 주고 있는가? 현황,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을 잠깐 소개하고 실제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고된 미래가 있습니다. 이미 환경인구가 급감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전형 자료도 줄어들었고요. 블라인드 평가가 이미 도입되었고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고교학점제도 시기에 문제이긴 하지만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내년도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학생부 종합의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활동 자료라고 했던 여러 가지 항목들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상실적도 없어지고요. 외부 봉사활동 또 이미 진로활동은 폐지되었고요. 네, 독서활동 사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사항이 됐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학교의 공통인 수업활동들은 충실하게 대학에 제공하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개인의 활동들은 조정자료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 자기소개서도 추천서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대학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대학의 입장에서 희망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미 도입된 학생의 과목 선택과 특히 이제 학생 중심 수업, 학생 중심 수업 활동을 통한 변별력 확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게 온전히 잘 된다라면 사실은 개인 활동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4 플러스 마이너스 1학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학점을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학기제 도입, 학기제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얘기했던 2학년 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을 겁니다. 2학년 때 못 들으면 3학년 1학기 때 들으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기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과목 선택의 의미가 고교학점제 선택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또 하나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입학 사정관제 시기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진로 적성 뭐 이런 것들을 하자고 했다라면 고교학점제 선택형 교육과정에서는 수업활동인 주제탐구 활동이나 과목 선택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과목 선택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 교육이 가능한 게 아니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물리학 2를 선택한 학생과 동아리로 물리 동아리를 만든 경우 어떤 경우가 더 물리를 더 충실하게 이수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 받는다라면 아마 수업 한 과목을 듣는 것이 17차 시에 해당되는 수업 활동이 더 물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대학이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A 학생과 B 학생은 같은 과목을 들었지만 선택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교과 전형은 동일한 과목을 들었을 때는 동일하게 취급하겠죠. 학생부 종합은
개인의 선택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비학생에게 자발적 선택이 있었다라면 이런 어떤 주도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심화수학이나 고급화학, 생명과학 이런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이수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대학한테 던져주고 있고요. 실제 제가 전형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으로 3학년 1학기까지 6.5개, 인문계는, 자연계는 7.4개 과목 정도를 학교가 듣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 파악이 됐고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개설을 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일반고가 불리한 거 아니냐, 도서벽지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과목 개설의 다양화에 대한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의미를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동의하실 겁니다. 그랬던 적도 있고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저도 뭐 그렇게 처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과목 개설도 중요하지만 보통 교과 내의 과목들을 학생에게 얼마큼 선택권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보통 교과 내의 과목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거죠. 그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이 다 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과 내의 과목 외에 다른 그 외의 과목들, 심화, 고급 과목들을 개설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그냥 한 그림을 예를 들어 보면요. 일반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식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특목고는 중식당, 자사고는 레스토랑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중식당과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를 한식당에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맛을 내기가 어렵겠죠. 그죠? 한식당의 메뉴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하는 한식의 메뉴는 사실 그날 주문했을 때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메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충분히 다양한데 중식당과 레스토랑 메뉴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느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식당의 메뉴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후식, 한식에 조금 아쉬운 게 있잖아요. 디저트, 그죠? 예. 디저트 정도 그럴 때가 있어요. 디저트 정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교과 중심으로 개설은 하되 추가적으로 생활, 교양 과목이든 아니면 뭐 심화 과목이든 한두 과목 정도 더 듣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반드시 전문교과 1이 돼야 될 이유는 없고요. 전문교과 2에서도 뭐 특성화고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도 현재 실용적인 과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과목을 듣기도 하고 또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교과 과목이 중심이 돼서 그런 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대학 입장에서는 과목명에 속지 말자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위촉 교수사정관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보는데 초기에 소인수 과목을 이수했을 때 13명 이하고 방점이 찍혀 있는데 고급이나 심화, 실험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특별한 학생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일단 독창성 뭐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명만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 대학 내부에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은 오히려 대학 학점제처럼 대학도 전공 과목은 자주 안 바뀐단 말이죠.
그죠? 전공 과목은 자주 안 바뀌는데 교양 과목은 비교적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보통 교과 중심의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하고 교과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이고,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에 추가적으로 듣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해서 들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가산점 정도로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요,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못 듣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은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꼼꼼하게 저희가 읽고요, 편제표 내용 속에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못 듣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대학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 이런 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과정상으로 듣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한 상황들을 뭐 참작해서 평가한다, 이런 정도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을 왜 대입에 반영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히려 학생들한테 이런 과목 선택이라는 게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한 게 아니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대입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입시와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몇 과목 정도에 그냥 단순하고 그냥 외워서 그 시험에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점수 위주의 과목 선택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은 있는데요. 대학 입장에서 과목 선택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대학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과목 선택을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라면 대학 와서 그 공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의대 가는 친구들이 생명과학과 화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대 가는 학생이 물리나 수학을 충실하지 않으면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제대로 밟아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대학 들어와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후행학습하지 말자. 선행학습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후행학습하지 않으려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대학의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기초 과목들을 좀 듣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입시만 바라보면 사실 과거에 점수 위주로 만약 반영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몇 과목 정도, 심지어는 뭐 예술체육 과목들 제대로 듣지 않는다, 제2외국 과목들도 버리는 학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미래를 위한 투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평가에서 일부분 좀 활용해 주자라는 관점에서 이 과목 선택을 대입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교과와 논술 전형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목 선택을 일부분 활용을 해왔죠. 지원 자격에서나 또는 학생부 반영 영역에서 계열 단위로 나눠서 인문사회계는 국영수 4, 자연계는 국영수 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인문사회계는 제한이 없지만 자연계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 과학 2과목, 이런 것들 지정도 했단 말이죠.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 종합은 이미
개정교육과정 단계부터 여러 대학들이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 지금 단계에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과거보다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 더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다.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경희대, 서울대, 또 일부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도 교과 종합평가, 교과평가, 교과 정성평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교과 전형이지만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하는 쪽으로, 정성평가에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학교생활 충실자를 뽑는다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대학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지적 호기심, 탐구력, 활동력, 성찰, 심화 확장 뭐 이런 단계로 진행될 것 같고요. 기초 과목이 튼튼한 학생, 심화 확장의 단계에 이렇게 관심을 두었던 학생들을 선호한다. 학생부 종합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면 학생의 개개인성, 서울대 권오현 교수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시던데요. 저도 참고합니다. 학생의 개개인성. 이 부분이 사라진다면 학생부 종합은 사실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의 개개인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학종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를 하려면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과목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예고 드린 바 있는데요. 2024학년도는 새로운 대입 전형을 저희가 도입하기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5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들이 2024학년도에는 평가 요소를 바꾸게 될 겁니다. 불가피한 사항은 다 이해하실 거고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한 자료로 저희가 바꿔야 된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반영해야 한다. 중복된 내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통해서 이미 평가 요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죠.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소책자는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자료니까요. 한번 5개 대학 홈페이지에 자료를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인성도 공동체 역량 중심으로 평가 요소를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에서 오늘의 강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잘 보시면 기존 전공 적합성에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라는 게 있었죠. 그죠?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로 분리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과목 선택을 이 관점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분리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전공이나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죠. 계열. 전공 단위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아니면 계열 단위로 나눠야 되느냐, 인문계냐 자연계냐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계열이라는 표현을 썼고, 적절하게 선택하고가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을 얼마나 되는가 하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마치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이수는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자기주도성 관점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는 일부 인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 내용 중에 두 번째 이제 적절하게 이수했느냐도 있지만 교과 성취도 그죠? 예, 성취도를 전공 관련 과목이 들었느냐 성취도는 어떠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 학생과 같이 진로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간의 연계해서 살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평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수 과목 수학 그리고 위계, 난이도, 전문교과 이수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실제 예를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가 꽤 긴데 짤막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 이 자료는 전년도에 소개되었던 자료고 추가적으로 더 공개합니다. 일반고의 평가, 실제 평가 화면인데요. 이 학생은 인문계열 과목을 선택했던 학생입니다. 수학은 수학의 미적, 기하까지 개설되어 있지만 학생은 수학원, 수학2, 확통을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영어 4과목에 사회 4과목, 그죠? 4과목을 선택했고요. 예, 과학, 체육, 예술, 한문 교양 뭐 이런 과목을 들었죠. 자, 일반고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외고입니다. 외고, 영어, 심화, 쭉, 독해, 작문, 회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문화, 생활윤리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어 교과가 따로 있다는 거죠. 중국어 전공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교과 리스트라고 그래서 평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는 여기 보시면 국어는 1학년 1학기에 3단위, 문학 3단위 이렇게 단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의 사례, 전국 단위 특이한 자사고의 교육과정 실제 사례입니다. 영국 문학, 현대 희곡, AP 유럽사 세계사, 심신수련 뭐 이런 과목들을 이수한 전국 단위 자사고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를 좀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왜? 이 자료는 일반적인 사례라기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을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이만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수학이 확통, 경제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이런 과목을 듣고요. 사회에 4개 과목을 이수합니다. 과학 과목은 생활과 과학, 정보과학 과목을 이수했고요. 체육 기타 과목으로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국제교과 4과목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국제정치, 국제법을 이수합니다. 국제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를 했죠. 사회교과 4과목에다가 국제교과 4과목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하게도 국제 계열의 과목을 일반고 학생이 이수한 사례입니다. 네. 이 학생의 자료를 이수교과 리스트로 보여드립니다. 사례 2 학생 자료입니다. 이 학생도 경제수학을 들었군요. 그리고 사회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네. 제2외국어부터 미분류인 과제, 연구, 기초, 공동교육과정으로 국제법을 이수한 것이 특징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수한 학생도 있다는 의미죠. 자, 이 학생의 모습을
이수교과 리스트로 정리하면 보기와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무려 수학을 보신 바와 같이 수학을 6개 과목을 이수한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사회도 집중 이수, 거의 대부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4단위 정도 해서 5개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심리학과 철학을 듣고 있고요. 또 서양 철학 사상 이런 과목, 세계문제, 미래사회, 현대세계의 변화, 굉장히 다양한 과목, 철학 과목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다양한 교과를 이수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런 학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예외적인 학교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신 바와 같이 대부분 4단위가 특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아마 이와 유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좀 특이한 점은 기하와 확률과 통계를 이수했고요. 정치와 법 3개, 그리고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사회 과학을 고르게 이수한 인문, 자연, 융합형 학생,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또 이 학생은 특이하게도 5번째 사례는 인문사회계 지원자이지만 미적분을 수학으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회교과의 4과목, 과학의 1과목, 그리고 기타 과목으로 쭉 이렇게 있고요. 이 학생도 특이한 점은 제2외국어로 중국어원, 중국어 2, 그리고 중국어 독해와 작문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이 학생이 만약에 중국어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면 아마 중국어학과 교수님들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작은 차이긴 하지만 지원학과에 필요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실히 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학교가 그런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학생은 정말 특이한 학생이었어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학생은 좀 전에 미적분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 6번째 학생은 말 그대로 문이과 융합. 이렇게도 수업을 듣는구나. 미적분, 기하, 확통, 사회교과 전반적인 거에다가 생명과학 1, 2, 실험까지. 이 학생은 문이과 통합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학생이 경희대 한의학과나 간호학과에 지원한다면 학생은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목 선택은 지원학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 사례는 2학년 때는 이렇게 사회 과목이 적게 개설되어 있는데 3학년 1학기에 사회교과가 집중 개설된 이런 사례입니다. 학교마다 교육관을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지원자입니다. 경제학과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이수한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좀 모범적이라고 그럴까요? 규범적이라고 그럴까요? 모델이 될 만한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면 경제학과에 수학2에 미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2 정도의 미적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걸로는 부족하고 미적분까지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학은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고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나 국제경제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죠. 그러나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에 감점사항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다라면 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게 과목 선택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반영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경제학과 지원자인데 경제수학을 이수를 했고요. 거기에 경제 과목을 2학년 1학기에 이수를 하고 사회 방법론과 같은 과목들을 많이 이수를 합니다. 이렇게 인문사회계도 학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과목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대입에 반영해야 되느냐를 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의 고민은 과목 선택이라는 것은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대처럼 지원 자격화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고해서 반영하기도 하는 반면에 많은 대학들은 지원 자격 정도는 아니고 서류평가, 학생부 종합 정도에서 평가에 활용하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한 거죠.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너무 많이 반영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탈락되는 정도로 인식이 된다라면 이건 또 다른 과목 선택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얘기를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작년에 이건 공개를 제가 해드렸죠.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경영학과 지원자 그리고 생물학과 지원자의 자료를 빠르게 좀 보여드립니다. 이 학생의 특징은 확통까지 이수하고 사회교과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학교과 과목은 생명과학 원만 이수를 합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인문사회계 지원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학생은 경제수학과 심화수학, 수학을 좀 다양하게 조금 더 이수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학생은 확률과 통계의 경제수학, 경제, 국제경제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습니다. 우리가 3명의 학생의 모습 중에 누가 가장 경제학과에 잘 적응할까요? 경제학과에 가장 잘 적응할 학생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희대는 3명 다 뽑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왜 선택을 했을까요? 지원자의 1은 수학 성적이 1, 2등급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수학 1, 2등급이면 대학 들어와서 경영학의 통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대학 공부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 정도 관련 과목을 선택했다라면 대학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 3과 같이 수학과 경제 관련 과목을 들어준다라면 나쁠 건 없고 어떤 면에서는 가산점 정도의 의미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묻는다라면 저는 교과 성적과 과목 선택을 비교한다라면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우선하고 이 과목 선택은 보완적 관점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계도 인문사회계와 큰 차이는 없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생물학과 지원자인데 미적분과 기하, 수학 과목을 많이 듣고요. 사회 과목은 아무래도 좀 적게 듣고 이 학생은 생명과학 1, 2를 이수한 그런 사례이고요. 화학 1, 2 이렇게 이수를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과학 관련 과목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수하고 미적분, 기하, 확통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과학 중점 학교 학생으로 과학 관련 과목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미적분만 수학은 들었습니다. 자, 이 3명의 학생 중에 누가 생물학과에 가장 적응을 잘할까요? 대학은 고민해 보니까 자연계도 인문계랑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3명 모두 뽑았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은 필수적으로 들었고요. 과학도
과학 2 과목은 학생들이 모두 이수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학생은 대학 들어와서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자 3과 같이 과학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했다는 의미는 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이 뛰어날 거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겠죠. 들어주면 고맙지만 그러나 교과 성적이 만약 3, 4등급으로 과학 과목은 적게 들었지만 1, 2등급인 학생과 비교한다면 3, 4등급보다는 과목 수가 많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으로 과목 수는 적지만 1, 2등급 받은 학생을 더 선호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과목 선택보다는 교과 성적 또는 교과 학업 역량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큰 범주에서 2가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 현재 상태에서는 교내 미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학교 내 개설된 과목 리스트를 받고요.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학생이 들었다라고 하면 별표. 만약 자기 학교 내에서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됐다라고 하면 대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는 않고 대학은 교과 리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은 인문, 자연, 그리고 예술, 의학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인문, 예체능의 경우에는 학과별보다는 계열별 특성이 좀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의 2 과목까지 이수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보다는 학과별 특징이 조금 더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국 입학사정관 팀장급에 조사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보셨죠? 보신 바와 같이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데 2 과목을 대부분 다 이수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감점,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인문, 사회계는 사탐을 거의 다 안 듣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나 경제수학을 듣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고민 속에 대학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반영할까? 이 전제 조건은 대학이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를 공개해야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미 발표를 했죠. 올해 서울 5개 대학이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자연계를 중심으로 학생의 이수 과목의 대입평가 활용, 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아마 내년 3월에 발표가 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지원학과, 지원 계열에 맞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발표 자료는 이미 다 보셨을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적인 면은 인문, 사회계는 특별히 이수해야 될 권장이나 핵심 과목이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만 경제학부만 미적이나 확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연계나 공과대학은 수학과 과학의 조합이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과 단위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열 단위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들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서울대 발표 자료를 일단 지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를 제가 또 지원자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경희대 실제 지원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예를 들면 20계열 지원자가 물리2를 이수한 비율이 이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학교, 선도학교 기준으로 보면 94.4%가
94.4%가 실제 듣고 지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교에서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듣고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들은 학생만 경희대에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학이 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은 학생의 과목 선택을 반영하게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진로 역량으로 쓰지 않고 자기주도성이나 또는 학업 역량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대학은 새로운 무기보다 이 섬세한 그런 어떤 전형 자료인 과목 선택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개인 관련 자료가 없어진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예고되어 있고 활성화된다라면 이 요소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마치 한두 과목 안 들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과목 선택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이 반영하는 방식은 그래서 뭐 학과 단위보다는 계열 단위로 좀 넓게 이해하고 이수해야 될 과목을 학과마다 세세하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한두 과목 정도 뭐 수학과 과학 또는 뭐 사회 일부 또 뭐 사학과라면 역사 뭐 이런 과목들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과목 선택의 의미보다 일단 교과 역량 자체가 뛰어나다라면 어느 정도는 다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목 선택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은 학생의 개개인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되고 그 과정 속에 학생의 선택 행위들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학생의 개개인성을, 학생의 개성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제자들 이 어려운 시기에 기록도 해 주셔야 되고 또 과목 선택 지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도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읽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